영화랑 애니랑 몽땅 시네몽땅. 메트로폴리스는 시사주간지 타임과 북미 최대 영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 IMDb, 그리고 미국 영화연구소 AFI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100편을 선정한 영화입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영화이기도 한데요. 무성영화나 SF 영화를 언급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고전으로 제작 당시인 1926년으로부터 100년 후인 미래 디스토피아 세계를 묘사하고 있죠. 처음 제작할 땐 3시간가량의 분량이었을 거라고 추정되지만 1927년 1월 베를린 우파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상영시간은 153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영시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관객에게 외면당했는데요. 이후 배급사들은 상영시간을 줄이기 위해 멋대로 일부 장면을 삭제, 편집해서 상영했죠. 그래서 메트로폴리스는 83분부터 153분까지 상영시간이 각기 다른 10여 편의 다양한 버전이 전 세계에 존재했습니다. 더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원본 필름이 유실돼 다시는 원본 작품을 볼 수 없는 비운의 영화가 됐는데요. 이후 2001년에 123분의 복원판이 완성됐고 영상물로선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죠. 그러다가 2008년 아르헨티나의 필름 보관소에서 기적적으로 원본에 가까운 필름이 발견됐습니다. 심하게 훼손된 상태인데다가 화면 비율도 맞지 않았지만 최신 복원 기술 덕분에 95% 정도 복원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하여 2010년 150분 분량의 새로운 복원판이 완성됐죠. 하지만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저화질 화면과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손실된 장면을 자막으로 대체한 부분을 볼라치면 걸작을 온전히 감상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게 됩니다. 1920년대는 독일 영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시기였는데요. 이즈음 영화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던 독일 영화사 우파 스튜디오가 전 세계에 판매할 생각으로 막대한 자본을 들여 만든 게 바로 메트로폴리스였죠. 이 호화찬란한 초대작 영화를 만들기 위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트와 미니어처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단역 750명과 엑스트라 37,000명이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1분 남짓한 이 장면을 위해서만 1000명 이상이 출연했죠. 덩케르크에 출연한 엑스트라가 1,500명, 글래디에이터의 엑스트라는 2,000명, 태극기 휘날리며의 엑스트라가 2,500명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렇다 보니 제작비로 최소 500만 마르크 이상 들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라고 하죠. 그러니 메트로폴리스가 개봉한 뒤에 제작비를 회수하지 못한 우파 스튜디오는 거의 파산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메트로폴리스는 최초의 장편 SF 영화인데요. 최초의 단편 SF 영화 달세계 여행이 만들어진 지 불과 25년 만에 SF 영화의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죠. 블레이드 러너, 공각기동대, 제5원소, 마이너리티 리포트, 프랑켄슈타인, 메트로폴리스 등 많은 작품들이 메트로폴리스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을 정도인데요. 제작 당시로부터 100년 뒤인 2026년의 미래도시의 모습 메트로폴리스는 뉴욕 마천루를 보고 감명을 받아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현대 도시의 모습과 닮아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이런 엄청난 도시를 만들어 놓고 정작 영화상에선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고도로 발달한 기계 문명의 도시다 라는 이미지만 제시했을 뿐 그 기계 문명을 이용하고 누리는 장면은 없습니다. 메트로폴리스를 만든 프레치란 감독님은 독일 표현주의 선구자이자 무성영화 후기와 유성영화 초창기를 이끌어 후대 영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초기 영화사의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인데요. 그는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까다롭고 꼼꼼하기로 유명했죠. 단순한 장면도 수차례 촬영을 거듭한 다음에야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트로폴리스를 제작할 당시 출연진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노동자 도시가 물에 잠기는 이 장면엔 5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출연시켰죠. 그런데 실감나는 연기를 위해 일부러 온도가 낮은 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가장 고생을 한 건 여주인공인 브리기트님일 것 같은데요.
영화 내내 뛰고 붙잡히고 매달리고 물에 빠지고 하니 말이죠. 게다가 딱딱한 플라스틱 우도 소재로 만든 인조인간 모형 안에 들어가 연기할 땐 온몸에 상처가 나고 멍이 들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감독님은 화형당하는 장면에서 진짜 불을 사용하고 싶어 하셨다는데요. 그 정도로 영화에 미쳐 있었기에 영화사의 거장으로 불리고 있는 걸까요? 메트로폴리스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관객들을 매혹시키는 요소가 있다면 그 중 하나가 바로 마리아라는 캐릭터일 겁니다. 감독님은 1인 2역을 해내야만 하는 여주인공 역에 영화 출연 경험이 전혀 없었던 19살의 브리기트 헬렌님을 캐스팅했는데요. 브리기트님은 생애 첫 연기에서 인간과 인조인간, 마리아와 헬, 선녀와 악녀, 성녀와 마녀, 동정녀와 창녀라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성격의 역할을 연기해야 했죠. 그런데 또 꽤나 잘해낸 터라 인조인간이 되는 순간 바뀌는 표정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비뚤음하게 웃는 인매나 한쪽 눈만 반쯤 감겨있는 눈은 어딘가 사악해 보이면서 마치 기계가 살짝 오류를 일으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죠. 더더욱 불쾌하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화형당할 때 악마나 마녀같이 섬뜩하게 웃는 장면이 압권이죠. 메트로폴리스는 자본가나 노동자 모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본가인 프레더스는 인조인간을 이용해 반란을 부추기는 비정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무력으로 제압할 생각만 하죠. 그렇게 사태를 방관하다가 아들 프레더가 노동자들 사이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깜짝 놀라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어리석음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인조인간의 선동에 현혹돼 반란을 일으키지만 뒷일은 생각하지 않죠. 기계를 부수어 자신들의 삶의 터전도 함께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그곳에 아이들을 두고 왔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된 뒤에도 구하러 뛰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부추긴 인조인간을 찾아내 화형시킬 생각만 하죠. 그 뒤엔 다시 프레더슨에게 화풀이를 하려 하고요.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누군가에게 떠넘기기만 하며 반란을 일으켰던 명분은 내팽개치고 분풀이에만 열을 올립니다. 메트로폴리스가 개봉했던 1927년은 1차 세계대전 후 무너진 독일을 재건하던 시기였는데요. 경제활동은 거의 정지된 상태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끔찍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때였죠. 이는 고된 노동에 지쳐 쓰러져가는 노동자들의 모습으로 영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패전으로 인해 정신적 패닉에 빠져 있었는데요. 도덕이나 풍속, 문화 따위를 내던져버렸던 사람들의 모습도 광기와 향락에 빠진 부르주아의 모습으로 영화 속에 담겨있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동차나 전화등과 같은 기계 문명의 발달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트로폴리스에서 인간은 기계의 일부분처럼 보여지는데요. 게다가 마치 기계 부품처럼 언제든 필요에 따라 교체돼 버리죠. 또한 인간을 선동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던 인조인간은 분노한 인간들의 손에 의해 화형당합니다. 이러한 기계 문명에 대한 불안감, 부정적 시각, 인간성의 상실에 대한 경고는 당시 유행하던 표현주의 운동과 같은 맥락이었죠. 메트로폴리스는 철저하게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자본가들의 지상낙원과
고된 노동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지하세계가 상승과 하강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극명하게 대조되는데요. 노동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끝도 없이 아래로 내려가고, 부르주아들은 하얀 실크 옷을 입고 지상에서 뛰어놀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바벨탑 꼭대기에 앉아있죠. 이를 통해 영화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한 이득은 자본가만이 누리게 될 거라는 것, 노동자의 위치는 100년 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100년 뒤인 현대사회에서도 계속될 거라는 걸 내다본 프리츠랑님의 선구 안에 놀라게 되는 부분이죠. 메트로폴리스가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을 다룬 방식과 결말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에덴 동산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화합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해석인데요. 머리와 손의 중재자는 심장이어야 한다 라며 심장의 중재로 머리와 손이 화해하죠. 이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화합하기 위해선 마음, 감정, 교류, 대화, 공감, 이해, 배려가 필요하다 쯤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갈등의 원인에 대한 고민도 해결책도 없이 그저 중재자가 손을 잡아주자 반란을 포기하고 화해해버리는 이 상황은 허무맹랑하고 이상적이기만 합니다. 두 번째는 혁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해석인데요. 자본가와 노동자의 화해는 또 다른 자본가인 프레더에 의해 이루어지죠. 프롤레타리아가 일으킨 혁명이 부르주아에 의해 중재된 뒤엔 다시 지하로 내려가 노동을 계속하게 되는 미래가 그려집니다. 이러면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세계의 노동자들은 지상세계의 부르주아들을 상대로 혁명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또는 위로 올라가려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경고로 보이죠. 즉 대들지 말고 굴복하라고 은연중에 암시하면서 독일을 재건하는 방법으로 나치즘을 제시한 것 아니냐고 해석돼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비판에 대해 프르치랑 감독님은 이 얘기를 하나의 우화로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